서울의 북동쪽 끝자락, 도시의 숨가쁜 심장박동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시간이 멈춘 듯한 낡고 허름한 골목길이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다. 그곳의 가장 깊숙한 곳, 마치 세상의 시선을 피해 숨어든 듯한 자리에 빛바랜 붉은 벽돌에 3층 저택이 묵묵히 서 있었다. 벽에는 오랜 세월 비바람에 닳아 지워진 흔적들이 얼룩처럼 남아 있었고, 창문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어 마치 저택 자체가 긴 잠에 빠진 듯 보였다. 깨진 화분 옆으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난 마당, 녹슨 대문 위에는 강간의 연탄이라는 희미한 간판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주변의 낡은 다세대 주택과 빛바랜 간판의 작은 가게들 사이에서 이 저택은 이질적인 풍경을 자아내며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보다 오히려 무관심 속에 잊힌 존재였다. 동네 사람들은 그저 오래된 강 노인네 집이라고 부를 뿐 그 허름한 외관 속에 숨겨진 진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 저택의 진짜 주인은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며 재계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거대 기업 태성그룹의 총수 강태성 회장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철저히 자신의 진짜 신분을 감추고 가난하고 병든 노인 행세를 하며 은밀하고 치밀한 연극을 펼치고 있었다. 강 회장이 이토록 거대한 위장을 계획한 배경에는 그의 외동아들이자 태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강지훈이 있었다. 지훈은 얼마 전 자신의 삶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온 듯한 평범한 직장 여성 이서연에게 청혼했고 서연은 그의 청혼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지훈은 서연의 맑고 순수한 영혼,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타인에게 깊이 공감하는 따뜻한 마음에 깊이 매료되었다. 그는 서연이야말로 자신의 삶에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가져다줄 사람이라고 확신했다. 지훈은 가식 없는 서연의 모습에서 자신의 복잡한 삶의 안식처를 찾았다. 그러나 강태성 회장의 생각은 달랐다. 평생을 비즈니스 세계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살아온 그는 사람의 진심을 쉽사리 믿지 않았다. 특히 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재산과 권력 앞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여겼다. 수많은 사람들이 태성그룹의 후계자라는 지훈의 배경에 접근하려 했고 그들의 탐욕과 위선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봐왔던 강 회장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불신을 품게 되었다. 그는 부와 명예가 가져다주는 비극을 수없이 목격했다. 그런 그에게 이서연이라는 이름은 또 다른 불안감의 씨앗이었다. 과연 이서연은 자신의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일까? 아니면 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왕관의 그림자를 쫓아 접근한 것일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강 회장은 가장 혹독하고 은밀하며 때로는 잔인하기까지 한 시험을 설계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무대가 바로 이 낡고 허름한 저택이었다. 강 회장은 이 연극의 전체 시나리오를 아들인 지훈에게조차 완벽하게 감췄다. 지훈에게는 그저 내가 지병이 악화되어 요양해야 하니 너의 약혼녀가 어떤 사람인지 옆에서 지켜봐 달라. 내 건강이 위중하니 잠시 내 곁에 머물며 나를 좀 보살펴주면 좋겠다. 의사를 통해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는 말을 전해줄 테니 너무 놀라지 마라. 고만 말했을 뿐이었다. 지훈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에 서연에게 함께 가자고 부탁했다. 강 회장은 이 계획의 성공을 확신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서연의 모든 행동, 모든 표정, 심지어 무의식적인 반응까지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세밀하게 분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이서연이라는 여인의 진면목을 파헤칠 때까지 이 시험을 멈추지 않을 작정이었다. 이 저택은 단순한 낡은 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서연의 영혼을 비추는 거대한 거울이자 강태성 회장의 오랜 편견과 불신을 깨부술 수 있을지 시험하는 마지막 전장이었다. 그리고 이 시험의 결과에 따라 태성그룹의 미래, 그리고 강 회장 자신의 삶의 방향이 결정될 터였다. 이서연은 30살의 평범하지만 단단한 직장인이었다. 서울 변두리의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며 작은 광고 대행사 꿈을 짓다에 다니는 그녀의 삶은 특별할 것 없어 보였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굳건한 삶의 태도와 타인에 대한 깊은 공감 능력이 자리하고 있었다. 아침 일찍 출근하여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것이 일상이었지만 그녀는 늘 웃음을 잃지 않았다.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 동료들에게도 전염되었고 맡은 일에 대한 강한 책임감과 끈기 있는 성실함은 그녀를 직장에서도 인정받게 만들었다.
특히 그녀는 탁월한 기획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며 팀 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힘든 때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어려울 때는 기꺼이 손을 내밀어주는 그녀는 친구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존재이자 정신적인 지지대였다. 강지훈과의 만남은 서연의 삶에 예상치 못한 설렘과 함께 새로운 풍경을 가져왔다. 비 오는 날 지하철역 앞에서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에 발이 묶인 서연에게 지훈이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우산을 건넨 것이 시작이었다. 훤칠한 키와 수려한 외모도 인상적이었지만 무엇보다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다정함과 진솔함이 서연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의 깊은 눈동자에는 어딘가 모르게 외로움이 서려 있는 듯했지만 서연은 그 모습마저도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교환했고 몇 번의 만남 후 빠르게 연인으로 발전했다. 지훈은 늘 서연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그녀의 작은 고민까지도 진심으로 함께 나누려 했다. 그의 다정한 말 한마디와 따뜻한 배려는 바쁜 일상에 지쳐있던 서연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녀는 지훈에게서 인생의 동반자로서의 확신을 느꼈다. 지훈은 자신의 집안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 부모님이 좀 보수적이셔서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지병이 있으셔서 조용히 지내시는 편이에요. 외부 활동은 거의 안 하시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 말이 전부였다. 서연은 지훈이 지나치게 사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딱히 재벌가의 아들이라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그저 평범하고 다정한 지훈의 모습에 만족했다. 그녀에게는 재력이나 배경보다 지훈의 인간적인 매력이 훨씬 중요했다. 그녀는 그와의 미래를 꿈꾸었고 그 꿈속에는 화려함보다는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이 가득했다. 결혼 후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퇴근 후 저녁을 먹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삶이 그녀에게는 최고의 행복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은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망설임과 함께 걱정이 스쳐 지나갔다. 서연아, 우리 아버지께서 너를 한번 만나 뵙고 싶어 하셔.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요양하고 계신 곳이 좀 불편할 거야. 내가 옆에서 좀 봐줄 수 있을까 해서. 의사 선생님께서도 아버님 건강이 매우 위중하다고 하시니 너무 놀라지 마. 서연은 지훈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내 밝게 웃으며 승낙했다. 그럼요. 지훈 씨 아버님이신데 제가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제가 아버님께 맛있는 음식이라도 해드리고 불편한 곳은 없는지 살피고 말벗도 해드리면 좋아하시겠죠? 지훈 씨 아버님이 저를 좋게 봐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녀는 지훈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곧 그들의 관계가 한 단계 더 깊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부모님께는 남자친구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당분간 주말마다 간병을 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잠시 거기서 지내야 할지도 몰라요. 라고 말씀드렸다. 서연의 부모님은 내심 걱정했지만 딸의 착한 마음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이 건넨 주소는 서연의 상상과는 너무나 달랐다. 강남의 고층 빌딩 숲이나 으리으리한 단독주택 단지가 아닌 서울 외곽의 허름한 주택가였다. 지도 앱을 따라 도착한 곳은 방금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붉은 벽돌 3층 저택이었다. 벽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고 넝쿨이 무성하게 자라나 창문까지 가리고 있어 음산한 기운마저 느껴졌다. 녹슨 대문은 위태롭게 서 있었고 그 옆에는 강간의 연탄 가게라는 희미한 간판이 매달려 있었다. 간판의 글씨는 거의 지워져 알아보기도 힘들었다. 서연은 다시 한번 지도를 확인했다. 혹시 지훈이 착각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자신이 주소를 잘못 입력한 걸까? 서연은 지훈을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다. 지훈 씨, 여기 맞아? 혹시 주소를 잘못 알려준 거 아니야? 우리 아버님 댁이라고. 텔레비전에서 보던 재벌가 저택과는 너무 다른데. 지훈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부끄러움이 스쳐 지나갔다. 응, 맞아. 좀 낡았지? 아버지가 워낙 검소하셔서 이렇게 지내고 계셔. 게다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몸을 잘 못 가누시거든. 그래서 사람들도 잘 안 만나고 외부 활동도 거의 안 하셔. 그냥 조용히 쉬시는 걸 좋아해. 워낙 소탈한 분이셔서 이런 집을 선호하시나 봐.
지훈의 설명은 어딘가 석연치 않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서연은 마음 한편에 불안감이 스쳤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을 만나는데 이런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녹슨 대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서자 잘 가꿔지지 않은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희미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삐걱거리는 현관문이 서연을 맞았다. 마당 한쪽에는 낡은 연탄들이 쌓여 있었고 그 위에는 검은 천이 대충 덮여 있었다. 지훈이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뒤 문이 열렸다. 문틈으로 보이는 사람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허름한 면바지에 늘어진 티셔츠를 입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매서웠지만 전체적으로는 쇠약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그의 눈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이를 지니고 있었다. 그가 바로 강태성 회장이었다.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짐승을 평가하듯 차갑게 말했다. 왔느냐? 이서연이라고 했던가? 얼굴은 제법 반반하군. 들어와. 그의 목소리는 굵고 힘이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거칠고 날이 서 있었다. 비꼬는 듯한 어조는 서연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서연은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강지훈 씨 약혼녀 이서연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지훈을 돌아보았다. 지훈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미안한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해, 아버지의 성격이 원래 이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아버지가 원래 좀 무뚝뚝하세요. 너무 신경 쓰지 마. 서연이 들어선 집안은 겉모습보다도 더 충격적이었다. 어둡고 칙칙한 분위기에 오래된 나무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낡은 가구들은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삐딱하게 서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낡은 소파에는 실밥이 터져 있었고 얼룩덜룩한 천은 원래 색깔을 짐작하기도 힘들었다. 벽에는 오래된 액자 몇 개가 기울어져 걸려 있었는데 사진 속 인물들은 빛발에 흐릿했다. 바닥은 윤기를 잃은 지 오래였고 희미한 햇살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창문은 뿌옇게 먼지가 쌓여 있었다.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유령의 집 같은 느낌이었다. 부엌에서는 녹슨 싱크대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냉장고에서는 오래된 음식물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서연은 잠시 숨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집에서 지훈의 아버지가 살고 있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풍경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갖 질문들이 떠올랐지만 애써 눌러 담았다. 지훈 씨가 정말 여기서 자랐을까? 아니, 아버님께서 병으로 이렇게 궁핍하게 사시는 걸까? 태성그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걸까? 온갖 의심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지만 그녀는 지훈에 대한 믿음으로 스스로를 다독였다. 강 회장은 서연에게 일부러 불편하고 힘든 상황을 만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선 고통에 가까웠다. 그는 서연을 마치 유급 하인처럼 부렸다. 그의 지시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 점점 더 까다롭고 무리한 요구로 이어졌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게 했고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는 물론이고 낡은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게 했다.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을 윤이 나도록 닦고 곰팡이 핀 벽지를 긁어내 새로 도배하게 했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보일러 탓에 겨울에는 냉기가 감도는 방에서 잠을 자야 했고 여름에는 끈적이는 습기 속에서 잠을 설쳐야 했다. 강 회장은 온돌이 너무 뜨거워서 잠을 잘 수가 없구나. 불을 좀 줄여라. 고 말했다가 다음날 아침에는 밤새도록 얼어 죽는 줄 알았다. 자네가 내 건강을 해치려 드는구나. 라며 불호령을 내렸다. 수시로 터지는 낡은 물탱크 때문에 물난리를 겪기도 했고 쥐와 바퀴벌레가 아무렇지 않게 집안을 돌아다녔다. 서연은 밤새도록 쥐덫을 놓거나 바퀴벌레 약을 뿌리며 홀로 사투를 벌여야 했다.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은 소박하다 못해 초라했다. 김치와 된장찌개, 어쩌다 생선 한 마리가 전부였다. 강 회장은 늘 난 자네처럼 돈이 많지 않아서 좋은 것을 먹을 수 없어. 자네가 해주는 음식 맛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니 오해는 말고. 그냥 내 입맛이 없어서 그런 것이니. 라며 비꼬는 듯 말했다. 그는 마치 서연의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려는 듯이 매 순간마다 비꼬는 말을 잊지 않았다.
서연이 정성껏 만든 나물 반찬에는 이 풀떼기를 먹으라고. 소도 이렇게는 안 먹겠다. 라며 젓가락조차 대지 않았다. 서연은 처음에는 이런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했다.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은데 주말마다 찾아와 겪는 이런 불편함과 강 회장의 괴롭힘은 그녀를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치게 만들었다. 그녀의 피부는 거칠어졌고 손에는 물집이 잡혔다.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지고 깊은 피로감이 역력했다. 친구들에게는 지훈의 집안 사정을 제대로 말할 수 없어 지훈이네 아버지가 좀 아프셔서 내가 주말에 가서 도와드려. 병원비도 많이 드신다고 하셔서 내가 이것저것 좀 돕고 있어. 요즘은 집 수리도 돕고 있어. 워낙 낡아서 손볼 곳이 많네. 라고 얼버무릴 뿐이었다. 친구들은 그런 서연을 안쓰러워하며 너 재벌집에 시집 가는 거 아니었어? 왜 그렇게 고생을 해? 혹시 지훈 씨가 널 속이는 거 아니야? 아무리 봐도 수상해. 라며 걱정 어린 말을 건넸다. 간혹 서연의 입에서 강 회장이 불편하다고 흘러나오면 친구들은 혹시 돈 보고 접근한 건 아닐까? 결혼 전에 꼭 확인해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내가 너무 착해서 이용당하는 것 같아. 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 서연은 이런 오해와 편견에 상처받았지만 지훈을 향한 사랑을 믿었기에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는 밤마다 일기를 쓰며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았다. 오늘 아버님은 또 나를 심하게 다그치셨다. 정말이지 이 집에서 더는 버티기 힘들 것 같다. 하지만 지훈 씨를 생각하면 내가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어. 아버님께서도 분명 나름의 이유가 있으실 거야. 언젠가는 나를 믿어주시겠지. 하지만 서연은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지훈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이 모든 불편함이 그저 검소하고 고집 센 노인의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며 이해하려 노력했다. 오히려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 애썼다. 삐걱거리는 문에 기름칠을 하고 낡은 마루를 윤이 나도록 닦고 먼지 쌓인 창문을 깨끗하게 닦아 햇살이 잘 들어오게 했다. 곰팡이 냄새를 없애기 위해 환기를 자주 시키고 방향제를 두었다. 그녀는 낡은 저택에 온기를 불어넣으려 애썼다. 강 회장이 싫어하는 음식은 몰래 바꿔서 식탁에 올리기도 했다. 예를 들어 강 회장이 고등어 비린내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다음 주에는 고등어 대신 구운 삼치를 내놓는 시기였다. 강 회장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말을 듣고는 부드러운 죽이나 찜 요리를 자주 만들었다. 강 회장의 투박한 말투에도 불구하고 서연은 그에게서 묘한 정을 느꼈다. 어쩌면 그에게도 외로움이 깊이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연은 더욱 살뜰히 그를 보살폈다. 그녀는 강 회장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찾아 함께 시청하기도 했고 그가 읽을 만한 신문이나 건강 잡지를 구해다 주기도 했다. 때로는 강 회장의 침대 곁에 앉아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려 했다. 강 회장은 처음에는 서연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듯했다. 그녀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불호령을 내리거나 꼬투리를 잡아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심지어 일부러 물건을 떨어뜨려 서연에게 치우게 하거나 음식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 이따위 음식은 먹을 수 없다. 집안일을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라며 상을 얻기도 했다. 서연은 눈물을 머금고 묵묵히 그 모든 것을 감당했다. 그녀는 화를 내거나 반항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다시 상을 차리거나 떨어진 물건을 주울 뿐이었다. 어떤 날은 강 회장이 일부러 넘어지는 척하며 서연을 시험하기도 했다. 서연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를 부축했고 괜찮으시냐며 걱정 어린 눈빛으로 살폈다. 강 회장은 속으로 감탄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퉁명스럽게 됐어. 괜히 유난 떨지 마. 난 이 정도쯤은 괜찮아. 더 중요한 일을 신경 써라. 라고 말했다. 하루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저택의 지붕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다. 낡은 목재 지붕은 이미 수명을 다한 듯했다. 천장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은 낡은 마루에 흥건하게 고였다. 서연은 잠도 자지 않고 대야와 물통을 받치고 수건으로 새는 물을 닦아냈다. 밤새도록 물을 퍼내고 지붕에서 물이 덜 새는 곳을 찾아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물통을 놓았다. 그녀의 옷은 빗물과 땀으로 흠뻑 젖었고 몸은 오한에 시달렸다.
다음 날 아침 강 회장은 밤새도록 잠 한숨 자지 못하고 지붕을 살피는 서연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붕이 새는 것을 걱정하며 다음 날 아침부터 직접 수리업자를 알아보는 모습에 강 회장은 깊은 인상을 받았다. 서연의 헌신적인 모습은 강 회장의 차가운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의심과 경멸이 가득했던 눈빛이 이제는 미묘한 호기심과 함께 아주 미약하게나마 따뜻함이 스며들고 있었다. 강 회장은 생각했다. 저 아이는 단순한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 저 아이에게는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구나. 저 아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강한 내면을 가졌어. 그는 서연의 진심을 알아보기 위해 더 독하고 치밀한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강 회장은 서연의 인내심과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더욱 강도 높은 시험들을 제시했다. 그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서연의 가치관과 태도를 뿌리부터 흔들려 했다. 그는 서연의 모든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고 그녀의 반응 하나하나를 자신의 시험 점수로 기록했다. 마치 심판처럼 냉정하게 서연의 모든 것을 평가했다. 어느 날 강 회장은 지병이 도졌다며 쓰러지는 연극을 했다. 이번에는 연기가 더욱 사실적이었다. 온몸을 경련하듯 떨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의 모습은 마치 죽음에 임박한 노인 같았다. 지훈과 서연은 혼비백산하여 그를 병원으로 옮겼다. 강 회장은 일부러 허름한 사설 구급차를 부르게 했고 병원에서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강 회장이 미리 주치의와 조율한 각본이었다. 주치의는 강 회장의 지시대로 심각한 표정으로 강 회장의 상태를 설명했다. 회장님께서 지병이 악화되어 곧 위독해지실 수 있습니다. 시한부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길어야 몇 달 정도밖에 남지 않으셨습니다.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술 성공률도 극히 낮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수술비만 날리게 될 겁니다. 수술비와 입원비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액수였다. 병원 침대에 누운 강 회장은 약한 목소리로 서연에게 말했다. 돈이 없어. 이 늙은이 치료해봤자 뭐하냐. 그냥 죽게 내버려둬라. 어차피 죽으면 이 낡은 집도 너희에게 부담만 될 텐데. 재산이라고는 이 낡은 집 한 채와 얼마 안 되는 연금뿐인데 이것마저 치료비로 날리면 너희가 나중에 고생할 거야. 지우는 당황하며 자신의 계좌를 확인했지만 강 회장은 내 치료에 내 돈은 한 푼도 쓰지 마라. 내 돈으로 나를 살려봤자 난 죽고 싶지 않아. 내 아들에게 돈을 쓰게 할 수는 없어. 이 돈은 내가 결혼해서 생활할 미천이 될 테니 아껴라. 라며 완강하게 거부했다. 그는 서연에게 직접적으로 부담을 주었다. 자네가 내 아들과 결혼할 거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자네에게 그럴 만한 책임감이 있는지 보고 싶구나. 만약 돈이 부담된다면 지훈이와 헤어져도 좋다. 그게 자네에게도 편할 테지. 서연은 자신의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비상금과 적금을 합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연락해 어렵게 돈을 빌렸고 자신이 아끼던 명품 가방과 시계, 심지어 결혼을 위해 모아두었던 예물까지 중고로 팔아 모자란 금액을 채웠다.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았다. 그녀는 모아온 돈을 강 회장의 침대 옆에 조용히 놓았다. 아버님, 일단 이거라도 쓰세요. 모자라면 제가 더 구하겠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갚으셔도 됩니다. 아버님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그녀는 강 회장의 생명이 돈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믿었다. 강 회장은 서연의 행동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돈에 대한 집착이 없었다. 오히려 돈보다 사람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듯했다. 그는 서연의 진정성에 감탄했다. 이 아이는 정말 순수하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아는구나. 강 회장은 또 다른 재정적 압박을 가했다. 지훈이 추진하는 신사업이 어렵다며 서연에게 투자금을 요구한 것이다. 실제로는 지훈의 사업은 승승장구하고 있었지만 강 회장은 서연의 반응을 보고 싶었다. 지훈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연에게 양해를 구하며 서연아, 미안해. 아버지께서 갑자기 사업 자금을 좀 빌려달라고 하시는데
내 계좌는 아버지께서 감시하셔서 너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어. 정말 급하게 필요한 돈이라서. 라고 말했다. 서연은 잠시 고민했다. 자신의 전 재산이자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었다. 그녀는 이 돈으로 작은 카페를 차릴 꿈을 꾸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훈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지훈에게 건넸다. 퇴직금까지 끌어모아 쥐꼬리만 한 금액이었지만 서연에게는 전 재산이자 꿈의 씨앗이었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훈 씨,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이 정도밖에 없어서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지훈 씨를 믿어요. 이 돈이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드릴게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돈이 없으면 다시 벌면 되죠. 서연의 눈에는 의심이나 망설임 대신 순수한 믿음과 사랑만이 가득했다. 강 회장은 서연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내역을 직접 확인하고는 굳게 닫혔던 입술을 살짝 올렸다. 저 아이는 단순한 돈벌레가 아니었어. 재물을 탐하는 마음이 전혀 없군. 오히려 자신의 꿈까지 포기할 정도로 강지훈을 믿고 사랑하고 있어. 강 회장은 서연의 심리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동네 사람들에게 서연을 험담하게 했다. 그는 미리 동네 주민들에게 돈을 주고 서연을 돈 보고 우리 아들 물어온 여자, 뻔뻔한 여우 같은 계집애, 남의 등이나 처먹을 연 늙은이, 죽을 날만 기다리는 잔인한 여자 등으로 험담하도록 지시했다. 서연이 시장에 가면 아주머니들이 그녀를 피해 다니거나 뒤에서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다. 낡은 저택 앞에서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돈벌레 거지 라고 외치기도 했다. 심지어 어떤 날은 동네 아주머니들이 서연의 집 앞에 찾아와 이런 낡은 집에 왜 들어와서 멀쩡한 총각 인생 망치냐? 어서 나가라! 며 소리치기도 했다. 그들의 눈에는 노골적인 멸시와 비난이 가득했다. 서연은 처음에는 이런 시선과 모욕적인 말에 상처받았다. 밤에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기도 했고 거울을 보며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일까? 내가 지훈 씨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고 자책하기도 했다. 그녀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졌다. 깊은 우울감에 빠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떳떳했고 지훈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다. 남들의 시선에 굴복할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이들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어쩌면 저분들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 나를 오해하고 있는 걸 거야. 내가 진심을 보여주면 언젠가는 알아주실 거야. 그녀는 동네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기 시작했다. 매주 주말마다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주고 낡은 공원을 청소하고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자신이 가진 지식을 나누어 주었다. 동네 김치 공장에서 일손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는 주말마다 가서 김치를 담그는 것을 돕기도 했다. 꾸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하는 서연의 모습은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냉담했던 동네 사람들의 태도도 서연의 진심 어린 행동에 조금씩 누그러졌다. 어느새 서연은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그녀를 예쁜 언니라고 따랐고 어르신들은 마음씨 고운 아가씨라며 칭찬했다. 심지어 그녀를 비난했던 아주머니들조차 서연에게 미안함을 표하며 따뜻한 말을 건네기 시작했다. 강 회장은 동네 사람들의 달라진 반응을 전해 들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서연의 순수한 인품에 감탄했다. 저 아이는 역경을 통해 더욱 빛나는구나. 단순히 인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이 있어. 보통 사람이라면 진작에 도망쳤을 텐데. 강 회장은 두 사람의 관계를 흔들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했다. 그는 교묘하게 지훈 앞에서 서연의 험담을 하거나 서연 앞에서 지훈의 단점을 부각시켜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려 했다. 그는 노련한 심리학자처럼 두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었다. 지훈아, 저런 애가 너에게 뭘 해줄 수 있겠어? 너는 태성그룹의 후계자인데 고작 저런 평범한 애랑 결혼해서 뭘 얻을 거냐? 저 아이는 너의 날개를 꺾을 거야. 내 미래를 생각해봐. 저 아이와 결혼하면 너의 꿈은 산산조각 날 거다. 서연아, 지훈이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사실은 게으르고 우유부단해. 게다가 사업 소환도 없어. 내 말이라면 꼼짝 못하는 마마보이일 뿐이야. 너 나중에 결혼하면 분명 고생할 거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강한 여자를 원했는데
너는 너무 여리다. 내가 감당하기엔 지훈이는 너무 버거운 짐이야. 강 회장은 지훈에게 익명의 편지를 보내 서연이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기도 했다. 서연에게는 지훈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는 헛소문을 퍼뜨렸다. 하지만 서연은 현명하게 대처했다. 강 회장의 말을 고지곳대로 듣지 않고 지훈과의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강 회장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대신 아버님께서 지훈 씨를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지훈 씨가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려야 아버님께서도 마음을 놓으실 거예요. 아버님은 지훈 씨를 많이 사랑하시니까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상기시켜 주었고 지훈과 함께 아버지의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그녀는 강 회장이 의도적으로 둘 사이를 이간질하려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지훈 또한 아버지가 서연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서연의 진심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강압적인 태도에 좌절하고 분노했지만 서연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서연의 장점을 이야기하며 그녀를 설득하려 노력했지만 강 회장은 묵묵부답이었다. 오히려 아들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으며 더 심한 말로 서연을 비난했다. 지훈은 이런 아버지의 행동에 깊은 회의감을 느꼈다. 아버지는 왜 저렇게 변하신 걸까? 서연의 진심을 왜 알아주지 못하실까? 그는 서연에게 더욱 미안해하고 그녀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서연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서연아, 미안해. 아버지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너를 믿어.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강 회장은 두 사람의 굳건한 신뢰를 보며 자신의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서연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어떤 난관도 긍정적인 태도로 이겨냈다. 불평 한마디 없이 꾸준히를 마다하지 않았고 강 회장의 까다로운 요구에도 묵묵히 따랐다. 강 회장은 비로소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착한 여자가 아니었다. 강철 같은 의지와 지혜로움,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림 없는 사랑을 가진 진정한 사람이었다. 그의 오랜 경험과 불신이 이 여인 앞에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며 자신의 계획이 드디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느꼈다. 강 회장은 서연에게 마지막 시험을 내렸다. 그는 이미 서연의 진심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그녀의 선택을 지켜보고 싶었다. 가장 잔인하고도 결정적인 시험이었다. 이것은 서연에게도 그리고 강 회장 자신에게도 마지막 기회였다. 어느 날 아침 강 회장은 갑자기 쓰러지는 척 연기했다. 이번에는 연기가 더욱 치밀하고 사실적이었다. 온몸을 경련하듯 떨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의 모습은 마치 죽음에 임박한 노인 같았다.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지훈과 서연은 혼비백산하여 그를 부축했다. 서연은 침착하게 119에 전화했고 지훈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애타게 매달렸다. 강 회장은 일부러 허름한 사설 구급차를 부르게 했고 병원에서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강 회장이 미리 주치의와 조율한 각본이었다. 주치의는 강 회장의 지시대로 심각한 표정으로 강 회장의 상태를 설명했다. 회장님께서 지병이 악화되어 곧 위독해지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길어야 몇 달 정도밖에 남지 않으셨습니다.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술 성공률도 극히 낮습니다. 고령이시고 병세가 너무 깊어 수술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수술비만 날리게 될 겁니다. 이럴 경우 엄청난 빚만 남게 됩니다. 수술비와 입원비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액수였다. 병원 침대에 누운 강 회장은 혼미한 정신을 가장하며 서연을 침대 곁으로 불렀다. 그는 희미한 목소리로 서연 아내가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물려줄 수 없을 것 같구나. 라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가늘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둔 유언장을 침대 옆 탁자에서 꺼내 서연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그 유언장에는 강 회장의 모든 재산, 즉 태성그룹의 모든 주식과 수십조 원에 달하는 부동산, 현금, 그리고 해외 비자금까지 전부 이서연의 이름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심지어 지훈에게는 빚만 남는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자네에게 맡길 생각이다. 태성그룹의 모든 것이 자네 손에 달려있네. 그러니 내 아들과 헤어지고 혼자 살아가게. 이 많은 재산이 자네 것이 될 거야. 지훈이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게다. 서연은 눈앞에 펼쳐진 유언장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눈앞이 아찔했다. 평생을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막대한 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쳐다보았다. 지훈은 슬픔과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연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사랑하는 여인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간절함과 혹시라도 서연이 돈을 택할까봐 염려하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지훈의 눈빛은 서연에게 너마저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듯했다. 서연은 잠시 흔들리는 듯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 모든 돈을 가지면 부모님도 편하게 해드리고 이 낡은 저택을 허물고 멋진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유혹적인 생각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가난했던 지난날의 서러움, 돈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수많은 꿈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지훈과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지하철역에서 우산을 건네주던 따뜻한 미소, 밤늦게까지 함께 일하며 나누던 이야기, 낡은 저택에서 강 회장을 돌보며 느꼈던 작은 행복과 보람, 그리고 지훈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 그녀의 눈에 지훈의 애처로운 눈빛이 박혔다. 돈은 분명 중요했지만 그녀의 행복의 기준은 아니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약한 떨림에도 불구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아버님, 저는 돈 때문에 지훈 씨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아버님의 재산이 아니라 지훈 씨와 함께하는 삶을 원합니다. 저에게는 돈보다 지훈 씨가 더 소중합니다. 제가 지훈 씨와 헤어지고 이 재산을 가진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버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지훈 씨와 함께라면 이 낡은 저택에서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부와 명예가 아닌 지훈 씨와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싶습니다. 아버님, 부디 건강하세요. 저는 지훈 씨 곁에 있을 겁니다. 그 순간 강 회장의 표정이 변했다. 싸늘하고 냉철했던 눈빛에서 따뜻하고 깊은 정이 묻어났다. 그는 병상에서 벌떡 일어섰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목소리에는 활기가 넘쳤다. 이서연, 드디어 합격이다. 나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했구나.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쇠약하지 않았다. 단단하고 힘이 넘쳤다. 병실 안에 있던 주치의와 간호사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강 회장의 연기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던 것이다. 서연은 강 회장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 뒷걸음질 쳤다. 지훈 또한 아버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강 회장은 숨겨왔던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다. 자신이 태성그룹의 총수이며 그동안 서연을 시험하기 위해 가난한 노인 행세를 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낡은 저택은 물론 동네 사람들의 험담, 병원에서의 연기, 지훈의 사업 투자금 요구까지 모든 것이 철저히 계획된 시험이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모든 행동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서연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함께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충격에 아연실색했다.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꾸몄다는 사실에 배신감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마치 거대한 연극의 한 장면 속에 갇혀 있었던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밀려왔다. 자신이 사랑하는 지훈의 가족이 가난하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돈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확신. 그녀는 강 회장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복합적인 감정들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녀의 입술에서는 아버님 이라는 나지막한 신음이 흘러나왔다. 강 회장은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과 존경이 가득했다. 미안하다, 서연아. 너무 가혹한 시험이었겠지. 나를 용서해 주렴. 하지만 너는 내 시험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오랜 편견과 불신을 깨부쉈다. 너는 돈보다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내 아들의 배우자로는 너밖에 없다. 아니, 태성그룹의 안주인으로는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너는 나의 마지막 희망이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서연은 깊은 혼란에 빠졌다.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강 회장에게 서운함이 들었지만 그녀의 진심을 알아봐준 것에 대한 고마움도 공존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지훈 또한 아버지가 자신조차 속여가며 이런 큰 시험을 벌였다는 사실에 서운했지만 서연의 진심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나도 아버지의 계획을 몰랐어. 하지만 너의 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서 기뻐. 그리고 너의 선택에 정말 감동했어. 사랑해. 이제는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강 회장은 서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서연은 깊은 한숨과 함께 그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강 회장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버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시험하지 마세요. 심장이 약해서 큰일 날 뻔했어요. 저 정말 죽는 줄 알았다고요. 서연의 농담 섞인 말에 강 회장은 호탕하게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에는 그동안의 엄숙함이 거친 진정한 행복이 담겨 있었다. 그동안 강 회장이 지었던 연극 속의 웃음과는 차원이 다른 순수한 기쁨의 웃음이었다. 강 회장은 서연을 자신의 진짜 집으로 초대했다. 그곳은 낡은 저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으리으리한 대저택이었다. 서울 도심의 가장 비싼 땅에 자리한 그 저택은 마치 중세 유럽의 성체 같았다. 높이 솟은 벽과 웅장한 아치형 문, 그리고 드넓은 정원은 보는 이를 압도했다. 넓은 정원에는 조각상과 분수대가 시원하게 물을 뿜고 있었고 희귀한 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대리석으로 지어진 웅장한 저택 안은 고급스러운 가구와 세계적인 예술품, 그리고 희귀한 고서들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작은 박물관을 연상시켰다. 서연은 비로소 강 회장의 진짜 모습을 마주했다. 그의 품위 있는 옷차림, 여유로운 미소, 그리고 태성그룹의 총수다운 위엄은 낡은 저택 속 강 노인의 모습과는 180도 달랐다. 그는 더 이상 낡은 옷을 입고 병든 척하던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재계의 거인이었다. 강 회장은 서연에게 태성그룹의 후계자 수업을 제안했다. 서연아, 너는 지혜롭고 현명하며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아는구나. 너는 단순히 지훈의 아내가 아니라 태성그룹을 이끌어갈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이다. 나에게는 너 같은 인재가 필요하다. 너는 돈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위기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진정한 리더의 자질을 가지고 있어. 이 거대한 그룹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능력뿐 아니라 바로 너의 그런 인품이다. 내가 태성그룹의 미래를 이끌어주기를 바란다. 서연은 망설였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자신이 거대 기업의 후계자 수업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그 거대한 책임감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연아,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아버지께서 너를 진심으로 믿고 계셔. 강 회장의 진심 어린 눈빛과 지훈의 굳건한 응원에 힘입어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아버님, 제가 부족하지만 아버님과 지훈 씨의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바쳐 태성그룹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서연은 태성그룹의 안주인이자 유능한 경영인으로 성장해 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그녀는 돈의 가치보다 사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강 회장의 철학을 계승하여 태성그룹을 단순한 영리기업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탈바꿈시켰다. 그녀가 주도한 희망 나눔 프로젝트는 소외된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고 청년 스타트업 지원 사업은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꿈을 펼칠 기회를 제공했다. 그녀는 단순히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을 찾아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했다. 이런 그녀의 진솔한 태도는 태성그룹의 대외 이미지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켰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회장님보다 더 존경스러운 분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사람이 먼저다라는 경영 철학을 강조했고
이는 태성그룹의 기업 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강지훈과 이서연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식은 단순한 재벌가의 혼사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신뢰로 맺어진 감동적인 스토리로 세상에 알려졌다. 언론은 현대판 신데렐라라며 서연의 스토리를 대서특필했지만 서연은 겸손하게 웃으며 저는 신데렐라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스스로 왕관을 쓴 것뿐입니다. 이 왕관의 무게는 가볍지 않지만 저는 이 무게를 기꺼이 감당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미래를 설계해 나갔다. 그들은 완벽한 배우자이자 든든한 동반자였다. 지우는 서연의 곁에서 그녀를 묵묵히 지지하며 그녀의 능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왔다. 강 회장은 서연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비로소 진정한 가족을 얻었다고 생각했다. 돈이 아닌 사랑과 진심으로 맺어진 가족. 낡은 저택에서 시작된 특별한 인연은 그렇게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다. 강 회장은 가끔 서연에게 농담처럼 묻곤 했다. 자네 다시 그 낡은 저택으로 돌아가라면 돌아갈 건가?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지훈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행복할 거예요, 아버님. 그 낡은 저택은 저에게 가장 큰 교훈을 준 곳이니까요. 세월이 흘러 강태성 회장은 80이 넘은 나이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서연의 손을 잡고 고맙다. 내 시험을 통과해줘서. 나의 가장 큰 유산은 내가 될 것이다. 이 거대한 태성그룹은 이제 내가 지켜나가야 할 또 하나의 가족이다. 내가 나의 편견을 깨고 진정한 리더가 되어주었으니 이제 나는 마음 편히 갈 수 있구나. 라는 말을 남겼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과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그의 장례식은 엄숙하게 치러졌고 대한민국 경제계를 대표하는 수많은 인물들과 함께 낡은 저택이 있던 동네 주민들도 찾아와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그들은 더 이상 서연을 험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강 회장님 아들만큼이나 훌륭한 분, 강 회장님의 진짜 딸 같은 분이라며 칭송했다. 서연은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했다. 그녀는 강 회장이 자신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을 알아보는 지혜와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은 강 회장의 뜻을 이어받아 태성그룹을 더욱 번성시켰다. 그녀는 그룹의 경영에 혁신을 가져왔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존경받는 리더가 되었다. 그녀의 경영 철학은 인간 중심 경영이었다. 돈만을 좇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행복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태성그룹은 단순한 기업을 넘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범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사람이 먼저다라는 경영 철학을 강조했고 이는 태성그룹의 기업 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매년 낡은 저택이 있던 동네에 장학금을 기부하고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등 끊임없이 사회에 기여했다. 그녀는 종종 낡은 저택을 찾아 옛 추억을 되새겼다. 낡은 벽돌, 삐걱거리는 문, 그리고 차갑게 느껴졌던 강 회장의 첫인상까지. 그곳은 자신을 단련시키고 진정한 사랑을 찾게 해준 소중한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보낸 시간들은 그녀에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값진 교훈과 경험을 선사했다. 그녀는 낡은 저택의 모든 흠집과 흔적 하나하나가 자신의 삶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그 집은 그녀의 성장통이자 그녀가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는 과정의 상징이었다. 낡은 저택은 이제 태성그룹의 역사박물관으로 보존되었다. 강 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그곳은 진정한 가치는 물질이 아닌 사람에게 있다는 교훈을 전달하는 교육의 장이 되었다. 저택의 한쪽 벽에는 강 회장의 사진과 함께 그의 육필 유언이 새겨져 있었다. 허름한 저택의 비밀은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세상 그 어떤 재산보다 값진 것이었다. 이 집에서 너는 나에게 진정한 희망을 보여주었다. 그 희망을 영원히 간직하렴. 돈은 수단일 뿐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진정한 부유함이다. 서연은 그 글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낡은 저택의 비밀은 그렇게 영원한 유산으로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다. 강 회장의 마지막 시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잊지 않고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강 회장이 서연에게 물려준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지혜이자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유산이었다. 서연은 그 유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다. 지훈과 함께 태성그룹을 더욱 발전시키고 두 사람은 자녀들에게도 물질적 풍요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가르쳤다. 낡은 저택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한 여인의 성장과 사랑, 그리고 한 기업의 정신이 시작된 곳이라는 전설로 남았다.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서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정한 부유함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허름한 저택의 비밀은 그렇게 세대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영감을 주는 이야기로 계속될 것이다. 서연은 때때로 강 회장이 숨겨놓았던 비밀 서재에서 그의 일기를 읽곤 했다. 그 일기에는 강 회장이 젊은 시절부터 겪었던 돈과 사람에 대한 고뇌, 그리고 그가 왜 그토록 사람의 진심을 의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아픈 사연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서연은 그 일기를 통해 강 회장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의 시험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닌 자신과 아들의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음을 깨달았다. 그 비밀은 이제 서연과 지훈,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이어질 따뜻한 유산이 되었다.